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방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도가 모든 도민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경선 토론회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후보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뭐 최고 정점에 이르고 있어요. 나흘 전에는 이제 2,000명을 돌파했고 지금 사흘째 1,9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광복절 도심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보수 단체가 이제 집회를 했고 또 민주노총도 이제 집회를 한 그런 상황이고 경찰이 이제 원천 봉쇄에 나서면서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코로나가 지금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심 집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집회나 시위나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니까 기본권이 뭐 당연히 침해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 확산세가 워낙 지금 엄중하단 말이에요. 작년 지난해에도 8.15 집회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8.15 집회, 보수단체의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더 확산됐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공방도 좀 있었단 말이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들은 뭐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만 지난해 봐도 1인 시위를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여러 명이 모이는 집회로 연결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 국민의 안전 보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능가할 정도의 무슨 절체절명의 이런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장은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내용의 어떤 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그랬고 이건 보수 단체건 진보 단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그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던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 걷기 운동 형태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피켓이나 구호는 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뭐 산책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산책은 아니죠. 예. 그 집회, 뭐 시위 이런 건 맞는데 하여튼 뭐 어찌됐건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이제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방역 당국이 지금 기준을 좀 마련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이는 사람 숫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인원 통제도 좀 하고 있고 또 개최를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다 방역 그 수칙이 다시 좀 재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뭐 기본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그리고 주최 측도 그걸 지킨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그 민노총 그 집회도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게 민노총 위원장도 지금 그 방역법 위반해가지고 지금 또 검찰에 경찰에 지금 검거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 논란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켜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당초 이제 약속할 때는 보통 이제 신청해서 이제 뭐 이 집회와 관련해서 이런 걸 할 때는 방역 수칙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네. 실제 개최하면서 자꾸 이걸 어기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집회 주도 단체들이 좀 주의만 좀 해준다면 기본적으로는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역 수칙 준수 여부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떨어졌어요.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5% 하락해서 5%포인트 하락해서 36%를 기록했죠. 물론 이제 30% 중반이 처음은 아닙니다. 5월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쭉 상승하다가 이제 30% 중반으로 직전까지는 이제 30% 후반, 40%채 초까지 이렇게 오르내리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추세적인 건지 이제 일시적인 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게 아니죠. 예. 물론 부정평가가 높긴 합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같은 시기의 지지율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40%까지 간 적도 있고 또 30%에서 20%까지 아슬아슬하게 걸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레임덕의 뭐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또 평가들도 있었는데 네.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하다가 지금도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게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 지금 오래되고 있고 별로 잡힐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게다가 코로나에 관련된 백신, 코로나19 백신 공급, 모더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차질이 빚어지니까 물론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무튼 코로나가 불안해지는 거,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지속되는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뭐 이런 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특히 무당층에서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무당층 제가 보니까 이 구체적인 거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당층이 이제 중도층이라고 본다면 중도층들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 영향을 다 받지 않는 보면은 긍정이 14%밖에 안 돼요. 부정이 58%나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통계 수치가 긍정이 지난주 대비 17%나 이제 떨어진 것이고 긍정은 부정은 지난주 대비 12%나 올라갔어요. 12%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정쟁이나 이런 데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한 20대, 30대에도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연령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20, 30대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2030 세대들의 이제 뭐 좌절감을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기 말 지지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과거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는 이유도 그렇고 예. 또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빠지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제 생각으로는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찌됐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결정적인 실책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유권자들도 좀 돌아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가장 최저치로 내려왔던 때가 그 LH공사 사태가 터졌을 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지지율 하락은 역시 이제 백신 수급 관련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이제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그 불만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뭐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양해는 하는데 예. 지나치게 이제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든가 또는 이제 실수한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든가 이러면 국민들은 좀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도 그런 거고 2030 세대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백신 관련해서 민감한 반응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LH공사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누적된 불만들이 지금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본인들의 실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되는 것이 좀 역시 없기 때문에 지금 MZ세대, 2030 세대의 불만은 꽤 많이 지금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지율 추세도 이 코로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겠군요. 자,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두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일제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기회가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전략 기지로 호남을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강의실보다 김대중 선생의 연설장이 훨씬 더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남루한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자, 두 후보 모두 호남 공략에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 향배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 후보로서 호남 지역의 추인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승리 방정식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처럼. 예. 민주당으로서는 아무튼 호남이라는 지역이 가장 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원도 가장 많고 현실적으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비단 이제 이 후보들이 호남에만 공을 들이는 건 아니죠. 어느 지역이나 다 중요한 것인데 특히 호남 지역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특히 최근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좀 상승을 좀 보이는 것 같다가 다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다시 좀 잘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호남에서 뭔가 어쨌든 이제 지지를 좀 올림으로써 어떤 그 반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영 뭐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잘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네. 지금 그 호남 민심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더 속 깊이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호남 출신의 전남도지사까지 지낸 이낙연 전 대표가 고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울 겁니다. 사실은 그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호남 대통령에 대한 약간 대망론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그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 중간에는 근접도 했었어요. 예, 7월 네 그렇습니다. 번째 주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지는 예.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막바지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이제 뭐 결심을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결심을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적극적으로 벌인 쪽은 이낙연 후보 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2위기 때문에 1위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없잖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꽤 이제 치열하게 최근에 공방을 벌였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 결과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듯이 이낙연 후보에게 별로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전을 이제 벌일 때는 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역풍이라고 하는 것, 또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함께 따라다니거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그 공격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 포지티브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타 정책 면에서 또 국정 비전 면에서 뭔가 좀 우월한 것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가 그런 것을 결정적인 것을 지금 내놓지 있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는 그나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거는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 시리즈라든가 그런 것이 더 지금 이제 그 체감하는 공약으로서 다가가고 있는 측면도 일정 부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호남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40% 위로 좀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한쪽으로 아직 그 호남 민심이 쏠린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가 호남 유권자들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전략적 판단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전략적 투표다 해서 본선 경쟁력, 본선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후보에게 쏠리는 경향이 이제 유난히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물론 이제 나중에 투표 결과를 보면 충청 지역 같은 경우도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항상 이겼던 이런 경험은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특히 호남이 이제 그러한 전략적 투표를 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볼 때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전체 지지율도 그렇고 호남 지지율도 그렇고 견고한 자신의 그 지지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도로 아직은 외연이 확장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이재명 지사가 좀 약하다. 그런 건 아마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서 좀 잘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네거티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정체성 있는 그러한 의제를 잘 개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의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정책이 됐건 공약이 됐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가 자꾸 강하게 작동하니까 그게 역풍도 역풍입니다만 자신의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이낙연 후보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야 모든 후보에게도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도 견고한 지지층에다가 플러스 뭔가 이 이제 30%를 넘는 40%에 가까이 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자 다른 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화면 잠깐 보시죠.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지도자들 모두가 합의를 한 것인데 그걸 불복을 하고 경기도만 달리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예. 자, 이 수위와 지적의 어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정세균 캠프에서는 당정청, 야당까지 합의한 내용을 이걸 지방정부에서 뒤집으면 이제 반역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틀에서는 이제 지사 찬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을 이제 그만두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뭐 격론이 한번 오간 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시점에 오면 지사직을 이제 그만두고 대권 그 주자로서의 그 행보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제 지적들이 일반적인 이제 지적이었던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 뭐 경기도민에 대한 그 책무도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그리고 선거법에 규정한 90일 전 사태 그것까지만 지킨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분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의 그 이번 이 결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특히 되는 부분은 역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아닌 뭐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장이 설령 뭐 여당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뭐 중앙정부의 방침하고 달리 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텐데, 네. 대선 주자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 또 당 밖에 지금 다른 정당의 대선 주자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은 지금 어찌됐건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행보와 관련해서 사소한 부분도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세를 가는 건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정치 공세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려 있다. 이제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이재명 지사도 조심을 해야 될 지점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예. 뭐냐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온 도민에게 뭐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꼭 했어야 하나. 저건 결국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대선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도지사가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저거는 발표를 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대변인이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행정부지사가 나서서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제공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다른 또 이 경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정치적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사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강행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예. 기본소득 자체가 논쟁적인데 이 자체는 이제 기본소득은 아니죠. 예. 국가 재난지원금을 이제 전 국민 다 지급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정부 여당도 꽤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 70% 지급한다, 80% 지급한다 하다 88%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88% 숫자는 좀 애매하긴 해요. 왜 88%인지, 예. 87%는 아닌지, 이런 논란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체로 선별 지원이냐 이제 보편 지원이냐 이런 이제 구분인데, 여론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전 국민 100% 지급이냐 아니냐 하는데, 좀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선별 지원에 좀 이제 무게를 두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보편 쪽으로 좀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이재명 지사의 이제 전 국민 재난 100% 지급은 이거는 경기도민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예. 분명히 논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회와 당정청이 합의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했는데, 아무리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지방자치가 원래 그런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비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애써 어렵게 이룬 합의 아니냐 국회에서. 아무리 지방 정부를 하더라도 이걸 어길 근거가 있는 거냐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이종훈 박사 얘기처럼 이건 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모든 발언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정치적인 거 자체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정치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선 주자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상대방들이 비판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대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자신의 워낙 브랜드이기 때문에 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상대방들 그리고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소신을 보이는 거죠. 그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재명 지사 한 얘기 보니까 그 윤봉길 의사 어느 그 충의사인가요? 거기 가서 한 발언 보니까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거는 민주정신과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건 적어도 그 자체로만 볼 때는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까지 이제 인용하는 걸로 봐서 그런 여러 가지 일관성 또 집행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이는 게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낫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자신의 소신인 측면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이건 대단히 논란거리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해 또 전 국민 지급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타 시도도 또 안 한 것들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무조건 여야정 협의에 합의했는데 안 한다고 비판만 하기에는 예. 이건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소신과 이제 철학에 그쪽을 부합하는 가지고 하는 게 여러 측면이 있다. 비판도 이제 이런 불구하고 지적을 이러다 보는 것 해주셨네요.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 매표행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뭐 득표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표행이란 말은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모든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매표행이죠. 예. 그래서 전 모르죠. 이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가지고 중도 유권자들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오히려 더 이재명 지사의 이런 그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보다 상당히 비판이 많다고 전 보는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고한 지지층들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보는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선 전략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순수하게 선거 공학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또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맛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를 내정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달 말에 이제 3명 중에 이제 1명으로 압축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지사 찬스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재난지원금 네. 사안보다도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도 도청의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거의 뭐 1일 1성과 발표 이 정도로 거의 뭐 매일 새롭게 뭐 경기도에서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발표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선거 전략하고도 좀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지사로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 지사직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에 도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 홍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할 정도로 좀 많다. 그런 것이. 그리고 너무 빈도도 잦다. 예. 그런 거죠.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선이 다가오면서 그런 게 자꾸 잦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인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본인이 그 임기가 거의 다가오거나 하면 조심들을 많이 하죠. 예, 논쟁을 좀 가능하면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또 진보 논객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본인에 대한 어떤 우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 직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냐.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형수 욕설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발표해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이게 일종의 이제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면 약간의 그 매관행위처럼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를 예.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향후에 다른 지자체장들에게도 이건 별로 좋은 선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정 단계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예고된 경선 후보 첫 토론회 개최를 놓고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소 14명에서 16명 정도 참여로 예상이 되는데 14명이 했을 때 뭐 1인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공약 발표하고 끝나는 시간들이거든요. 보면 그렇게 해도 시간이 한 2시간 넘는 시간, 한 3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텐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보면. 토론이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뭐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최고위를 동원해서 이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윤 전 총장 측과 이준석 대표 간의 이 기싸움, 입당 당시부터 뭐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토론회에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사실 뭐 토론회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토론회가 진행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입당 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좀 압박한 측면이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에게 뭐 8월 말에 버스가 출발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이른바 뭐 기습 입당이라든지 뭐 여러 그 논란이 있었어요. 양측 간에 이제 그게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굳어지고 또 대선 후보들끼리도 이 편이 좀 갈라지고 있어요. 이 경선 준비가 토론회 하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 중립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이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경선 준비위가 토론회를 마련하는 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선 준비위원회라는 게 임시기구거든요. 임시기구인데 이 임시기구에서 굳이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해서 게다가 지금 후보 등록이 안 됐는데 왜 토론회 하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글쎄요, 속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토론회를 추진하는가.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특별히 민주당보다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아젠다에서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뭐 여당이라고 크게 사정이 낮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느냐.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전 이건 이해가 좀 안 가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양비론적 관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최근 이 논란들,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는 이 대표 쪽이 좀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건 빨리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이 논란을 좀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되면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김웅 의원 말처럼 뭐 토론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명분이 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경선준비가 무리하게 토론을 하느냐. 게다가 제가 알기에도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지. 그런 측면, 특히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대선 주자들이 너무 이 토론회를 자꾸 이제 미루는 것 같은 이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아무래도 양비론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논란은 빨리 없애야지 지지율에 어떤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방향을 보면 아직 뭐 최종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경준이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준이가 하려는 토론회를 일단 선관위를 좀 일찍 조기 출범시키는 아이디어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아직 이제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은 모든 게 다 유동적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제 설전만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정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여과 없이 그대로 바깥에 노출되고 있는 게 전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경선준비위원회가 과거엔 없었던 토론회를 도입할 수도 있죠. 그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준이가 그렇게 하려면 각 후보자 측하고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제 동의하에 이제 이게 진행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한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뭐 준비 단계에서 특히 경선 과정에서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기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일단 토론회를 열자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금 그 당내 대권 주자들이 다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과반 이상으로 결정 통과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 측에서 난 절대 참석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 역시 또 다른 아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경준이가 과거에 없었던 것을 기획해서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대권 주자들이 동의를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자꾸 뭐 대안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안이 나오고 이런 것도 이것도 내부 좀 수렴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친 다음에 좀 이야기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 바깥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더라도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약간 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그 부분은 역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아닌가. 어찌됐건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교통 정리를 할 그 권리 또 책임, 의무 이게 다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 경력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 초보 운전자들이 서로 지금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거 계속 밖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정당 지지율에 저는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그 책임을 지고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누가 합니까? 국정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책임은 일단은 대표에게 있다. 네. 그러니까 대표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재선급 의원들도 지금 이 대표의 언행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까지 발표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게다가 또 지금 불거지는 게 특정 후보, 뭐 네.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뭐 전 의원을 의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뭐 사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논란이 자꾸 나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대표로서의 제일 중요한 지금 책무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경쟁을 잘 원활히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대선 후보를 뽑을 때까지.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건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고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기싸움으로 비치는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 대표로서는 나름대로 또 억울한 게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이 관리가 좀 소홀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대표가 빨리 좀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다. 주자들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자들보다는 대표가 뭔가 좀 원활하게 해야 될 책무가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정가 소식 짚어봤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둔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방 식을 줄을 모르고 있죠. 자, 공방은 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향은 어쨌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